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신문 1402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신문에서는 1만인 클럽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경선에 나섰다가 신인이 2등을 했습니다. 정말 요즘에 완전히 스타덤에 올라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 저 궁금한 건 한번 많이 물어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성훈입니다. 이번 부산시장 국민의힘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신인으로 패기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승부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덕담을 해주셨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출마 선언에서 말씀드린 새정치, 구태정치와의 단절,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원칙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새로운 분, 새로운 분이라는 것만 갖고도 관심이 끌리는데 벌써 한 3, 40초 한 인사말 속에 사실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경제부시장 하셨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경선에 뛰어들으셨는데 네. 경선 활동, 말하자면 소위 말은 정치 활동 네. 며칠간 하신 겁니까? 50일 했고요. 딱 50일을 했는데 네. 사실 이 선거가 굉장히 준비가 필요한 그런 운동이잖아요.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네. 그런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또 코로나 대응을 위한 그런 경제 정책들, 대책들을 만들어내기에 급급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50일. 50년 정치한 사람도 있고 저만 하더라도 36년의 정치를 했고 15년, 20년은 기본인데 이제 50일 정치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간단치 않습니다. 50일 정치를 했는데 간단치 않습니다. 이번에 부산시장 후보에 말하자면 출마를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섰었던 네. 전직 의원들이나 네. 또 국민의힘으로 거론된 분들이 있었었죠. 네. 대충 누구 저랑 이제 경쟁으로 경쟁 후보가 되셨던 분들이 이현주 이현주 전 의원님, 박민식 전 의원님 의원님 계셨고요. 네. 또 유재중 전 의원님 유재중 계셨고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언론으로 봤습니다만은 서병수 전 시장님도 거론되셨었고, 네, 또 이진복 전 의원님도 계셨어요. 거론되셨었고, 사실은 그 전에 들은 얘기긴 하지만 유기준 전 장관님도 거론되셨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부산대 총장을 지내신 분, 해양대 또 해양대 총장을 지내신 분. 맞습니다. 쟁쟁합니다. 전직 장관 또 전직 국회의원들의 한 대여섯 분, 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다 거론이 되고 또 본인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사퇴를 하거나 또 경선을 하면서 또 이제 경선에서 패배를 해서 이제 또 포기를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쟁쟁한 분들을 다 말하자면 제치고 네. 2위를 하셨어요. 네. 비결이 뭐였습니까? 부산 시민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우리 박성훈 후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인지도가 출마 선언한 당시에는 사실상 용인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부시장을 했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저조차도 지금 서울시 부시장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렇죠. 모르시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출마 선언을 하고 택시를 타거나 시장을 가보면 누구세요? 그리고 제가 우스운 이야기인데 명함을 들고 이제 빨간색 옷을 입고 인사를 드리면 알겠다고
내가 박형준 찍어줄게. 제가 박형준 후보의 네, 선거 운동원. 운동원으로 네, 네. 대부분 오해를 하셨고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박성훈이 누군데 그러시는 예.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런 2등이라고 하는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부산 시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새로운 정치, 제가 내세웠던 그런 가치가 낡은 정치하고의 단절, 그리고 새로운 정치 구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이 강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부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이러한 경제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자꾸 말에 이거 사회자로서의 그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자꾸 나올 것 같은데 정말 멋집니다. 낡은 정치, 구시대 네. 정치와의 네. 단절,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그 용기, 결단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 후보님이 아까처럼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좋아하게 된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몇 가지 조금 더 좀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네, 네. 이제 제가 당연히 오늘 이렇게 같이 대담을 하려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 좀 알아봤습니다. 서울대 정치학과, 네.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오시고 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행정고시를 하셨고 다시 또 사법고시를 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학력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엘리트 이신데 네.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고시를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기재부, 우리나라 또 엘리트 공무원들이 많이 가시는 기재부에서 국장까지 하시고 또 청와대에서도 두 정권에서 청와대 경험을 또 하셨고 청와대하고 기재부 경험 말고 세계은행에서 또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금융. 네, 맞습니다. 금융 분야. 금융하고 이제 민간 투자하고 금융. 선임 전문가. 이게 이제 세계은행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특히 이제 국제화 시대 때 세계적인 안목을 아주 가질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였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아주 독특한 이제 경력이 있어요.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제 정무직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발령을 정무적으로 내는 그런 판단에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말하자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가셔서 이제 말하자면 사실은 늘공인데 이제 발령에 의해서 거기 가서 그 정당 특히 이제 지금의 여당 이제 뭐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진보 정당에 아주 그냥 한 중심 당사에 들어가셔서 근무도 해보시면서 거기도 좀 알아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민주당 소속 시장이었었던 오거돈 시장에서 이제 또 경제부시장을 겪어보셨어요. 물론 짧은 기간들이긴 했지만 그때는 이제 자의적인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사권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을 텐데 이것도 아주 굉장히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드린 이 학력과 경력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마 거의 로망에 가까운 그런 그 좋은 학력과 경력을 가지신 엘리트이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좀 어느 정도 그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되는데 영향이 미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라는 사람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살아온 삶 그리고 어떤 경험을 쌓고 어디서 그러한 지식과 역량을 키워왔는지를 또 부산 시민들께서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다양하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산 시민들께서 좋게 봐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시민들이 부산에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한 경력을 아마 바탕으로 해서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신 분들도 꽤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서 네. 좀 궁금한 게 몇 가지. 혹시 네. 키가 얼마세요? 키는 183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하니까 네. 부산에 제 지인 한 사람이 만나보면 아마 배우를 연상할 거다 이렇게 하던데 키 183에 네. 이 준수한 외모에 얼핏 보면 정말 보통 우리 많이 얘기하는 아주 금수저중의 왕 금수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살아온 과정도 좀 네.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 그리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장면들이 어떤 장면들이 있냐면 항상 집에 가보면 빚쟁이라고 부르죠. 그런 분들이 집에 와서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때는 이제 빚쟁이들을 피해서 어디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밤늦게까지 항상 같이 있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석에서 책 보고 숙제하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방 안에 이렇게 앉아 계시던 기억도 있고, 가구들이 항상 이렇게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게 뭔지 몰라서 이렇게 다 떼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아버님이 막 화내시고 이거 떼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이제 조금 커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됐죠. 그리고 뭐 집도 계속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화장실이 없는 2층 그런 전세 월세방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서도 많이 살았었고, 친구들도 보면 저희 집에 잘 놀러 오려고 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집이 너무 작고 이러니까. 화장실 가려면 또 1층 주인집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오히려 저에게 내가 정말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저에게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오바 얘기를 들으면서 꼭 드라마 뭐 문간방 사나이 이런 거 듣는 그런 게 막 머릿속에 연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대학 다닐 때 오로지 공부만 해갖고 고시를 합격을 한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 과외를 정말 많이 했고요. 제가 서울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사실은 이제 내가 과외를 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고 부모님에게 또 용돈도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과외를 했고요. 뭐 한 주에 과외를 한 3군데 이상은 꼭 다녔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운 좋게 이제 3학년 때 1차를 합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보면 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공부를 하다가 과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이렇게 싸서 내려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숙사를 과외를 마치고 돌아오면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오는 그런 장면들 서로 마주치잖아요. 저는 이제 과외를 다녀오는 길이고 친구들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내려오는 길이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시간이 중요한데 이 시간에 내가 마음 놓고 공부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던 그런 시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학 중에 합격하신 겁니까? 네. 그 과외를 하루에 3군데씩 하면서 또 과외 그렇게 가정 말하자면 가정의 보탬 되는 그런 것도 학교 하시면서 또 고시도 합격을 하시고. 이게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결국은 시험 운이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흔히들 그러죠. 정말 얄밉다고. 다 갖추고 겸손까지 갖추고. 제가 이거는 뭐 제가 겸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변의 친구들은 다 이해하는 걸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산시에 가서도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낼 수 없는 아이디어를 오히려 시청이나 주무관 이런 분들이 막 내기도 하고 예.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아서 회의할 때 있으면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주셔서 너무 고맙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상력의 시대잖아요, 이제는. 예. 그런 부분들은 뭐 지능, 학력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한 1년간만 이런 분들을 좀 대통령을 좀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68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다양한 말하자면 많은 지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정말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네. 그 68만 공무원들을 믿고 네. 각 분야에서 경험과 경륜을 쌓아오고 하루 종일 그것만 연구하는 이 공직자들에게 좀 과감하게 좀 맡기고 듣고 이런 자세를 갖고 하는 그 지도자, 정말 그런 대통령을 가져보는 게 참 우리 국민들의 많은 소망일 텐데.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는다 그러면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마음껏 정말 120% 발휘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직의 리더를 보게 되면 그러한 능력을 발휘를 못하게 만드는 리더가 있고 또 반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120% 이끌어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리더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정말 이제 리더는 그러한 진정으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그러한 시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진정한 제가 이거 리더라고 진행을 하면서 지금 빨려듭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이제 아쉬워, 과거에는 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야말로 거의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민주화 이런 부분들을 성장시키다 보니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제 우선은 끌고 가야 되는 그게 이제 과거의 리더십으로서는 그런 수직적 리더십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제 지금은 정말 국민들도 너무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특히 이제 공직자들은 뭐 90대 1, 100대 1, 200대 1, 뭐 몇백 대 1을 뚫고들 다들 이렇게 되신 우수한 인력들이니까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끌어내리는 이제 수평적인 리더십. 맞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지시해 가지고 과거의 이제 리더십이었죠. 그런 리더십에서 이제 수평적인 리더십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정치권 들어온 지 50일 만에 사실 이 정치 지도자가 가장 갖춰야 될 시대 정신 중에 하나인 이 말하자면 수평적 리더십에 아주 근본과 기본을 몸에 딱 체득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서 너무나 든든하고 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소위 말하는 흑수저다, 무수저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이 아니었는가. 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말하자면은 학교 갔다 오면은 그 빚쟁이들이 부모님들은 이제 피하고 빚쟁이들하고 같이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집에서 있어야 되는 이런 형편. 서울대 합격을 했으면은 이제 펄짝펄짝 뛰면서 친구들하고 당구 치고 놀러 다니고 이제 해외 배낭여행 다니고 꿈을 꿔야 될 그 시기에 정말 너무 다행이다. 이제 과외를 해서 우리 집안을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했다니 참 정말 이 자체가 참 감동이고 많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진짜 제가 빨려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나눌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 준수하고 학력 좋고 경력 화려하고 말 잘하고 이렇게 점잖하고 다 좋은데 그러더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을 먹여 살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부산을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를 시키려고 할까? 공약이 있었을 텐데 대표적인 공약 한 서너 가지만 한번 좀 설명해. 제가 이제 부산 경제 대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 대혁명 타이틀을 가지고 공약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산의 삼성 계열사 세 곳을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 약 3만 개를 새롭게 공급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의 위기가 도시가 점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청년들이 없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가장 이 고령화 속도가 빠른 도시가 지금 부산이고요. 또 청년들이 정말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산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은 늙어가는 도시라고 좀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수한 인재가 없다 보니까 또 대기업들 역시 부산의 털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순환을 미치는 거죠. 좋은 기업이 있으면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외지에서 수도권에서 내려올 수가 있지만 좋은 기업이 없다 보니 젊은 청년들이 그냥 우수한 인재들이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악순환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해법은 삼성,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엔지니어링을 부산에 유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요. 사실,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삼성은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결국 이제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많이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 이러한 대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하는 거였습니다. 각각 그 기업별로 맞춤형 저희가 이제 전략을 세워서 예를 들어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업종에 맞는 그런 대책들 그리고 부산에 하나가 계열사를 이전을 할 경우에 또는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편익과 혜택 그리고 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걸 책을 한 권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산의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총 사업비가 3조 6천억입니다. 이 사업에 사실상 대기업 참여가 전무한 상황에서 하나 에너지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발로 뛰고 또 부산시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대기업을 유치를 한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식으로 민간 기업들이 부산의 털을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저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처럼 외부 충격에 버틸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 역시 글로벌 대기업들이 부산의 털을 잡고 있느냐 아니냐에 저는 크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산이 과거에는 제조업의 중심 도시여서 지금은 다 서비스업 위주로 바뀌었습니다. 부산의 전체 산업 구조를 보게 되면 서비스업 비중이 이제 75% 이상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비스업이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아니라 단순 숙박이나 도소매업과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그런 산업 구조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조금 더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네. 또 다른 공약으로서 제가 내세웠던 게 이제 실리콘 비치라고 해서 실리콘 비치. 네. 그러니까 실리콘 밸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거예요. 네. 해변가니까 네. 비치로. 네. 네. 저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강점, 네. 남들이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상상력의 시대고요.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을 하고 결국은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다를 기고 있고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결국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부산이 바다를 끼고 있고 이러한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서부산에서 기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부산에 이르는 녹산 지역에 이르는 이러한 부산의 바닷가를 따라서 비어있는 공간에 창업 공간, 창업 거점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건력빌로 특화된 창업 공간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아이템에 맞는 스타트업, 또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모태펀드, 집적이 가능한 거죠. 결국은 부산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해외에 있는 그런 유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다 모여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실패도 물론 할 수 있고 하지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드림으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IT 대기업들, 지금은 아주 작은 기업이지만 5년, 10년 후에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 빠져듭니다. 저는 지금 우리 박 후보께서 공약 설명은 두 가지 내용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 권한과 권력과 예산과 그 모든 것을 거머쥐고 있는 이 정권의 진짜 현재 국민을 위해서 직접 집행 권한을 갖고 일하고 있는 여당 분들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진지하고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직을 수행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돈 날아주는 거, 시에 베푸는 거, 물질적으로 뿌리는 거, 이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3살짜리 애도 지가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띄서 나눠주고 이런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눠주려고 한다 그런다면 결국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돈을 벌고 경제가 발전하려고 한다면 결국 아까 기업인들이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투자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의지를 가졌을 때 그게 그렇습니다. 가능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하신 분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런 분들이 그런 투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고 만들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50만 원, 60만 원, 150만 원, 120만 원 이거 받아가지고 5달 쓰고 석 달 쓰고 그 다음에 또 손가락 빨아야 되는 이런 거 말고 지속 가능하게 자기 삶을 설계를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청년이 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돼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대기업 또는 안정적인 직장 또는 창업 환경 이런 부분들에 정부가 집중을 한 게 맞고 정말 시의 성 또는 일의 성으로 지급되는 돈 이렇게 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든든하고 뭐 이번에 비록 실패는 했지만 올해 지금 몇 살이죠? 미안해요. 그거 안 물어봤네. 네, 저희가 71년생입니다. 네. 이제 71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정치 시작한 지 50일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지역 발전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플랜을 가지고 또 추진을 해왔고 또 해올 수 있는 분, 정말 이런 분들이 정치에 이제는 좀 많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선거하시면서 그 독특한 게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다른 분들은 신문에 많이 납니다. TV에. 왜냐하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자극적인 얘기들을 네.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자극적인 것이 논쟁이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많이 났습니다. 근데 박성훈 기사는 그렇게 이렇게 중앙지에는 그렇게 많게 안 나와요. 인터넷에. 네. 왜 그런 거 봤더니 네거티브가 없어. 네.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네거티브가 없다는 거 하나 하고 어쨌든 1위 후보 같은 당에서 시장을 내겠다 하면서 1위 후보를 말하자면 이기기 위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그 말하자면 단일화를 하자, 인위적인 단일화를 하자 네. 하는 식으로 했는데 또 거기도 빠졌어요. 이 두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정치 철학까지 담아서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출마 선언할 때 내걸었던 가치가 결국 새정치였습니다. 아마 새정치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마 네거티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학과를 나왔을 때 교수님께서 인지도를 높이는 가장 최우선적인 방법은 네거티브. 결국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화제를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본인의 인지도가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비록 네거티브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비전, 공약, 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정말 승부를 하고 싶었고 승패를 떠나서 정치 신인으로서 그런 패기로 한번 끝까지 승부를 보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중에 유혹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겠죠. 특히나 저를 도와주시는 그 지지자분들 또 캠프에 계신 분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결국 네거티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치 신인이 넘어야 될 벽이 가장 많은데 결국은 인지도를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매일매일 그런 유혹에 흔들리긴 했지만 저는 결국 정치 신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결국 소신과 원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하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중요한 큰 자산이 부산 되었다고 시민들도 생각을 그런 점을 평가를 하죠. 당연히 이제 이번에 얻은 그런 좋은 성과에는 그런 부분들이 녹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면은 밖에서 정말 훌륭하고 좋은 평가를 받던 분들이 정치권에 딱 들어오는 순간 바로 감염이 돼요. 구태 정치에, 구태 정치 행태에 완전히 감염이 되는데 아직은 감염되지 않은 분들한테 정말 바르게 공부를 하고 바르게 이렇게 그동안에 성장을 해오시고 해서 그런지 그 자체가 어떤 백신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오염되지 않고 네. 안 했다고 하는 점이 너무 아름답고 그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해서 공약으로 이제 승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책 결국 네거티브를 하지 않으면 남는 거는 정책과 공약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계열사 유치, 보통 많은 분들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성이 다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기장에 삼성전자, 파워 반도체 또는 영도에 삼성 엔지니어링의 플랜트 모듈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지역, 규모 그리고 투자 기업 이런 식의 어떤 구체화된 공약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가 되고 그리고 생산량은 1년에 얼마가 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많은 후보들 중에 한 명의 공약으로 그렇죠. 언론에서는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공약을 고심해서 만들어내면 아마 다른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하고 그냥 같은 비중으로 네. 처리가 되고 제가 저라는 사람을 막 알리고는 싶은데 네.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없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쯤에서 한번 네거티브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참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끝까지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일화 문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단일화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명히 단일화를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주변에서 해주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현주, 박민식 후보 같은 분들이 내세우는 그런 논리를 들어보면 일정 부분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그 단일화라는 게 결국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당의 1위 후보를 이기기 위한 2, 3, 4위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공학적인, 네. 인위적인 단일화라는 생각에서 저는 한 발자국 더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 저희 캠프 분들이 저에게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러 왔을 때 제가 명분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 명분이 이해가 되지가 않고 제가 설득 당할 수 있는 명분이라면 하겠지만 저는 저를 스스로 그 명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설득을 드렸어요. 그래서 밖에 계신 시민분들을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캠프에 계신 분들을 제가 설득하는 네. 그런 시간이 오히려 더 많았을 정도로 단일화에 대한 부분이 힘들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소신,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서 승패를 떠나서 저는 만족스러운 그런 경선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주 훌륭하고 기대되고 또 바람직한 그런 원칙과 소신을 지킨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선거를 좀 많이 치러봤거든요. 특히 네, 어려운 지역에서 감사합니다. 많이 치러봤는데 네. 이 네거티브는요, 그거 알으셔야 돼요. 네거티브는 상대방에 대한 아주 과도한 비난과 비판. 이것은 사실은 나 지금 몰리고 있어. 지금 나 뒤지고 있어. 나 지금 초조하고 사실 나 지금 겁나. 이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네거티브 하면요,
자기 지지자들은 똘똘 뭉쳐요. 아, 우리 반드시 이겨야 돼. 저 나쁜 놈을 꼭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자기 편들은 똘똘 뭉쳐요. 근데 상대편들은 훨씬 더 경계를 하고 더 긴장을 하고 더 뭉쳐요. 그리고 중도에 있는 사람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 말하자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공약을 내세우면 이 사람 것도 일, 이 사람 것도 일, 이 사람 것도 일, 똑같이 다 이렇게 기회를 주게 보도를 한다거나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자기 지금 내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활을 이렇게 나아지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그 시간과 그 공간을 내 건 쏙 빼버리고 상대방에 대한 얘기만 담아놓으니 뭘 보고 이 사람을 선택을 하겠어요. 정말 백해무익이 네거티브입니다. 네. 저도 한때 그 선거 출마를 했는데 하도 측근들이 그 네거티브 그걸 가져와서 얘기하길래 당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나오지 마. 당신이 나보다 더 절박해? 내가 하지 않겠다는데 왜 당신이 이걸 강요를 하는 거야? 왜 나를 망치려고 하는 거야? 네. 나 이거 당선 안 돼도 좋은데 나 이거 안 한다고. 그런데 나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짐 싸고 올라가 버릴 거야. 안 할 거야. 하고 이제 했더니 그 소리 쏙 들어갔는데 이 얘기들이 시내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게 엄청 표가 되더라고요. 나는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는데 참 훌륭한 그런 선거의 모범도 보이셨고 정말 앞으로도 변치 말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으려면 이게 진짜 아까 말씀하신 원칙을 넘어서 신념을 넘어서 정말 자기 철학이 이제 돼야 되거든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자꾸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정치 신인들 훌륭한 이런 경력을 가진 분들에게서 이제 새 정치, 아까처럼 구태 정치와의 단절, 구태 정치인들과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꼭 이렇게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대 교체가 또 돼야 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맨날 얼굴을 봐왔던 그런 다선 의원들이나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을 보면 노련해 보이고 다른 그렇지 않은 신인들을 보면은 뭔가 시원찮아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맡겨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훌륭한 생각과 훌륭한 경력과 훌륭한 판단과 또 훌륭한 실행을 하는 이런 이제 정치 신인들이 많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 대표적인 세계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39살짜리 영국의 토니 블레어도 말하자면 15년 집권을 했었던 영국의 보수당을 대처나 뭐 메이어나 브라운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프랑스의 이제 가장 정말 비슷해 보이는 분이 요즘에 지금 마크롱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토니 블레어나 마크롱을 그동안에 이제 외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해서 보셨을 텐데 우리 한국 정치에서 이 마크롱과 토니 블레어는 나올 수 없는 분위기입니까? 어떻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봤어요? 사실 오바마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렇고 그렇죠. 좀 비슷한 그런 정말 결국? 새 정치 변화를 이끌어낸 분들인데 결국은 이제 영국, 프랑스, 미국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고 또는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던 그런 나라들 또는 이렇게 쇠퇴하는 강대국의 그런 정치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사회에 긍정의 메시지 또는 변화, 혁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저는 그런 리더십을 보고 많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뭐 블레어도 그렇고 그다음 마크롱도 그렇고 이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젊다는 게 아니라 내걸었던 기치 그리고 생각들이 과거의 좌우 또는 뭐 좌파, 우익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제3의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끌고 나왔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가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크롱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회당, 좌파라고 저희가 쉽게 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걸었던 가치들은 보면 우파를 대변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친기업적인 그리고 시장이 중심이 되는 시장주의적인 그런 가치를 내걸었고요. 구체적으로 정책을 보면 법인세를 예를 들어 3년에 걸쳐서 400억 유로 감면을 하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투자를 할 수 있고 또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사회당이 내걸었던 대표적인 노동정책이 주 35시간 정책 이거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사실 사회민주주의가 뿌리 깊이 박혀있는 유럽에서 이런 생각을 좌파에서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결국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어떤 제3의 길을 답습을 하면 제3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원칙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지쳐있던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던져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 많은 분들이 이제 공정도 말씀하시고 정의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라든지 또는 최근에 많은 그런 새로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일자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성이 또 약화되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회는 급속하게 양극화로 이제 특히나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마 양극화 이슈가 모든 사회의 첫 번째 이슈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 폭등 이런 걸 통한 사회적인 어떤 불만, 사회적인 분노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점점 와해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다음 세대, 우리 미래 세대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랑스 68세대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프랑스에서도 마크롱이 집권할 때 똑같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 부모 세대가 결정했던 부분들을 왜 우리가 그 피해를 받아야 되지? 아마 저는 이제 브렉시트도 그런 차원에서 노동당이나 사회당이나 똑같은 그런 가오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결정한 걸 우리가 왜 따라야 해? 그런 고민들이 청년들에게 있거든요. 결국은 희망을 주고 미래 세대에 어떤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지 못하면 우리 정치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새로운 가치를 내걸고 또는 새로운 얼굴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우리 정치에도 많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러한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나섬으로써 우리 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으로서는 바뀌지 않겠죠.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이에 상관없이 정말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모이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도 한 단계 성숙하고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외워가지고 머리 좋으니까 고시 공부하듯이 외워갖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가슴으로 나오고 보통의 그 생각과 평상시에 철학이 다져지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이념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이다 좌다 우다 또는 진보다 보수다 참 지겹게 이런 싸움을 해왔었는데 우리 정치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50대 말하자면 50대 97세대라고 하죠. 90년대. 네. 네. 90학번. 90학번. 90년대 학번. 제가 70년대. 제가 70년대 학번인데 90년대 학번에 말하자면 70년생, 네. 70년대생. 네. 이 젊은 엘리트 이제 새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만은 행정과 정치를 해온 이 분이 지금 내세우는 이념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말 쉽게 하는 사람들은 중도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저는 중도를 넘어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좌이고 우이고 이 말하자면 캐치올 좌와 우 중에 정책 중에 국민들에게 필요로 한 것은 다 받아들여서 쓰는 네. 그런 캐치올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헌법이요. 여러분들 우리 헌법이 진보일 것 같아요? 보수일 것 같아요? 좌일 것 같아요? 우일 것 같아요? 우리 헌법은요. 진보와 보수를 다 품고 있습니다. 완전히 캐치올 헌법이에요. 부국 강병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가 하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냥 정치인들이 구분해 놓은 어디 잣대로 저울로 잴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진보와 보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국민들의 말하자면 삶을 국민들의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행복 추구권을 충족시켜 줄 것인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모든 5천만 국민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갖고 있는 그 소망을 맞습니다. 네. 이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이런 형편 저런 형편의 사람들을 다 포괄하고 하는 게 우리 헌법이기도 하고 헌법 정신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 박 후보께서 얘기하시는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계속 변화를 꾀하는 그런 방향인데 그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서 진짜 저는 놀랬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는 제가 너무 혹시 지금 부산시장 선거로 끝내지 않을 분 같으신데 아니 국민들이 지금 그런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드리면서 많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뭐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윤석열 몇 사람들 굉장히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바로 이런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통하고 이런 사람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노선이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지 자기들을 위한 지금 나라나 지도자가 아니니까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념 갈등을 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문재인 정부는 이념을 앞세운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된 이런 성장의 이념의 도구마에 빠져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삶, 국민들의 삶과는 괴리된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는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출발은 공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결과를 공정으로 바꿔놓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차에 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출발력이 공정이어야 되지 도착력, 종착역이 공정이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결과가 공정하다? 저는 현실에서는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가치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이념 갈등,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고 보수라고 하는 저희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보수라고 하는 그 이념도 저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민주당의 수석 전문위원 기재부에서 발령을 해서 다녀오긴 했지만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보수가 가져와서 차용해도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용해서 우리 시민, 국민들의 삶, 경제가 정말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과감하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감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설령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가 집권을 한다 손 치더라도 네.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해왔던 일들 중에 국민들 삶에 굉장하게 아까처럼 행복을 말하자면 보장을 해줬거나 인간답게 살 그러한 부분들의 진전이 되는 그런 정책이 있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저는 승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 선언을 해서 이건 승계하겠다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책들 중에 앞선 정책들 중에 정말 미래로 봤을 때 굉장하게 좀 부당하거나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또 다른 그런 미래 비전을 또 같이 추진을 하고 이런 세 가지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그 이념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국가적인 그런 그 정치에 있어서의 변화, 새 정치에 대한 이런 것도 참 많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너무 다행스럽고 좋은데 아주 구체적인 게 하나 물어봅시다. 네. 요즘에 LH 사태는 공직도 해봤고 그렇으니까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굉장히 잘못됐죠.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감정, 공정에 대한 그 가치를 훼손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내부 거래를 통해서 반칙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불평등 이런 거를 또 촉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요인도 들어있고 내부자들끼리 우리는 제공받지 못하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룰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룰을 위배해가면서 반칙을 했다는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의 감정을 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제 좀 확대된 의혹을 좀 갖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굉장히 앞선 정권도 비슷한 것은 있었지만 가장 심화된 게 뭐냐면 청와대 중심 국가예요. 네. 그냥 행정부처를 거의 뭐 호수아비 취급하면서 외교고 안보고 그다음에 아까 좀 부동산 정책이고 그밖에 다른 어떤 정책을 전부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결정하고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청와대에서 논평까지 할 정도로 청와대 주도로 해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 근무해 보셨잖아요. 네. 청와대 직원들 다 합해봤자 500명도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수석, 그 다음에 비서관, 선임 행정관까지 합하면 한 120, 30명밖에 안 될 거예요. 이분들이 전 부처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책을 만들어내고 평가를 하고 뭐 대통령한테 보고 이거 불가능 아닙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못 합니다. 네. 그러면 정부 부처는 자꾸 이 사람들은 이제 시비를 걸어서 하니까 계속 해온 게 시비를 거니까 어떠냐면 바깥에다 맡길 수가 있어요. 어떤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네. 예를 들어 주택 이거 부동산을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공급을 늘려야죠. 공급을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신도시라도 좀 만들면 좋습니다. 어디다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정보가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는데 그 외부가 공무원들이 아닌 아무 권한과 책임이 없고 법적으로 이게 돼 있지 않는 그런 말하자면 밖에 있는 비선들에게 나가게 되고 그 비선들이 전화 휴대기를 들고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정보가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게 바로 이제 태양광 사업을 포함해서 어디에 개발을 한다 또 어떤 정책 발표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미리 그 정보를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도덕성 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LH 사태는 사태도 아닌 그렇죠.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 의혹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게 부동산 투기는 결국 정보와의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어떤 그 세력들이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나가고 이게 퍼져나가면서 사실은 이번 일도 불거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재부도 사실은 정보 관리가 굉장히 잘 되는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모든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후배들 굉장히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도 청와대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이 정권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청와대가 뭐 대통령 중심제 국가고 더더구나 뭐 거의 뭐 삼권이 좀 집중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동안의 관행 이런 게 좀 앞으로 시정도 되긴 했죠. 특히 이 정권에서 청와대 중심으로 일을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기재부에 근무를 하셨고 금융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금융하고는 좀 관련이 없겠네요. 재정 쪽이니까. 좀 하나 국민들이 궁금해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예산과 그다음에 지출된 예산의 가급적이면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기본이고 네. 항상 정치권하고 기재부가 싸운 게 이거고 그렇죠. 네.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서 돌아서면서도 그래도 기재부에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유지되는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거나 지고 돌아오면서 관철을 못 시키고 돌아오면서도 늘 우리 정치권이 느낀 게 그런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는 뭐 몇 조가 아니라 몇십 조에 해당되는 돈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아까처럼 정식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었던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집행하는 이런 예산들이 어느 날은 국무총리가 뚝 발표를 하고 집권당 당대표가 뚝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경기도 도지사가 뚝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재부 부총리는 한 3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거 어렵습니다. 이게 상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더 당정회의라는 게 수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가 아니라 수백 차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혈세와 관련된 거고 맞습니다. 후손들에게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이건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아니 국무총리가 자기 생색낸 듯이 그냥 몇 조 뿌리자 딱 발표하고
또 뭐 집권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또 발표를 하면 나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라가 기재부 거냐?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면 또 장관이 그다음 푹 또 이렇게 고개 숙이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게 본래도 그렇게 해왔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 아니요,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될 지상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은 그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공무원들은 관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 40% 이하.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골든룰이라고 그래서 저희 기재부 공무원들은 누구나 이심점심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허물어지고 지금은 이제 국가 채무 D1, D2 저희가 국가 채무를 D1, D2, D3로 나눠서 구분을 하긴 하는데 D2 기준으로 이제는 아마 1000조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단순히 국가 채무가 작다, 비율이 낮다 이런 거를 외국과 비교해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한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 폭이 굉장히 가파르고 속도가 빠르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이슈고 두 번째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복지가 어느 정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복지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저희는 이제부터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율도 높지만 복지 비용 부담에 대한 국가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통일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죠.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많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난지원금 형태를 통해서 또 많은 부담을 재정에다가 지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공짜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세대 또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다 돌아오고 결국은 세금으로서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기재부 관료들은 다 하고 있고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수준으로 늘리는 데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어떻게 보면 표를 의식해서 결정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기재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아마 밀어붙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밀어붙이더라도 기재부 입장에서 또는 부총리가 막았었죠. 또 그게 막는 게 가능했던 분위기였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 가야 되는데 참 진짜 많이 붙잡고 이분의 정치 철학이나 또 국정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버드 케네디 스쿨 졸업을 하셨었고 세계은행도 근무하셨죠. 네.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이제 국제 무대에 가서 언제든지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세계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국익을 위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고 또 국제사회에 인맥들도 좀 이렇게 확보를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무슨 대학교 동문들 무슨 고등학교 동문들을 하는데 적어도 세계 하버드 대학교 동문들 찾아가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인맥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하버드 맞습니다. 이렇게 네. 다니고 하시면서 네. 어떤 그 국제적으로 조금 알려지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인맥을 좀 쌓아놓은 건 있으십니까?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까? 많이 있고요. 현재 몰도바 대통령이 저 유학할 때 친구였고요. 저희 같은 케네디 스쿨에 같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과거에 이제 유도유노 대통령의 장남이죠. 네. 지금은 그 1야당의 당수를 하고 있는 네. 아고스 유도유노라고요. 네. 네. 저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유도유노 대통령이 보스턴에 오셨을 때,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하루 시간을 내서 보스턴 오셔가지고 네. 같이 식사를 사주신 네. 그런 과거 기억도 있고요. 또 연예인 중에 이거는 사실 정치하고는 상관없지만 애슐리 주드라고 하는 그 재작년에 타임지가 꼽은 세계 그 표지 인물이 있습니다.
애슐리 주드라고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 제가 애슐리 주드 집을 일주일간 봐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애슐리 주드를 통해서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꽤 많이 소개를 받아서 같이 파티도 한 적도 있고요. 네.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조금도 외모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아주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무지하게 뜨거운 그 가슴을 느끼게 됩니다. 희망을 봅니다. 이 말하자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 훌륭한 이제 정치 인재들이 그동안에 몰랐었잖아요. 그냥 뭐 부산 부시장 누군지도 몰랐던 부시장 하고 계셨던 분이 50일간 정치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준 지극히 일부를 보더라도 이분의 철학과 신념과 국가관과 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을 보고 관찰해온 눈들 이런 부분들 또 본인의 노력으로 이렇게 자질을 키워오시고 하는 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또 머릿속에 저는 아까 토니 블레어도 계속 연상을 하고 드라마도 연상을 했는데 또 제가 연상을 한 게 미스터 트롯을 연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임영웅이가 이찬원이가 정동원이가 송가인이가 양지은이가 저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저 그 노래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었는데 이렇게 경선을 치열하게 거쳐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저렇게 정말 훌륭한 어디다 내놔도 기성 어떤 그 가수들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그런 훌륭한 가수 바로 나서서도 모든 무대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 봤습니다. 이제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바로 우리 박성훈 후보 같은 이러한 이제 미래 세대 말하자면 새로운 정치 세력들, 새로운 정치를 주도해야 돼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대단하고 훌륭하게 실력과 자질을 갖추고 잠재력을 갖추고 이렇게 커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도 든든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든든하고 정말 머리가 너무 맑아지고 아주 그런 상쾌한 기분입니다. 제가 미스 트롯 얘기를 했는데 혹시 노래 중에 트로트도 부를 줄 아세요? 불러보셨어요? 노래 잘 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불러보시긴 네, 하셨어요? 네. 트로트 불러보셨어요? 이게 트로트인가요? 네. 트로트 아는 노래 있어요? 뭐 이게 제목만이라도. 제목만요. 많이 아는데 잘하지는 못합니다. 네. 한두 곡만 한번 아는 제목만 아는 것만. 그래요? 뭐 워낙 옛날 노래들이어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또 부산을 사랑하는 뭐 트로트는 아닌데 부산 갈매기 같은 그런 노래도 있고요. 용두산 엘리제. 네, 용두산 엘리제. 그래요. 네. 한 대목만 한번 해보시죠. 부산 갈매기. 지금은 그 어디 있어. 트로트의 기본을 아시는데 트로트의 기본이 뭐냐면 그 어디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우셨죠? 저는 정말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